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허 대사님. 네. 자, 그래서 그 미국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네. 미국이 이제 이 동북아에 집착을 하느냐. 자, 그래 이제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패권 국가로 미국에 네. 도전한다면 네. 동북아시아에 북한이 이제 중국의 일종의 그 똥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남한이 앞으로 위태로워지면 이제 중국의 그 이 뭐라고 할까 일본의 미국이 이제 가장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 어쨌든 남한을 교두보로 삼아서 북한과 대치를 시켜야 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가까이 영향력도 행사하고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당연하죠. 네. 미국이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그 이제 미군이 군정을 하다가 네. 48년에 정부 수립하고 싹 빠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최전선인데 미군이 싹 빠졌다라는 거는 3년 군정 해보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부분이 네.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군비를 해체한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감당 불가고 가치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확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막 장기간에 걸쳐서 원대한 그런 미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할 건가에 대한 자세한 보관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H-3 만들면서 미군이 빠진 거는 설마 북한이 무력으로 침공하겠냐. 예. 그런 식이 아마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 몇백만이 이제 희생을 거치면서 지금 이제 아직도 분단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 좀 웃기는 게 최근에 그 통일연구원이라는 데서 이게 매년 그 국민 뭐 심리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통일연구원 느끼로 통일부 산하인 것 같고 이 사람들 통일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게 친북 또는 친중적인 친중 종북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겠죠. 아마 질문도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봐도 좀 불안한 또는 우파가 봐도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게 나왔는데 일단 이 통일 문제인데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의 한 58.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라는데 항상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 퍼센테이지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떨어질 때는 뭐 53%, 조금 오가될 때는 60%. 근데 이거는 뭐 통일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이게 그 철학적인 추상 수준이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응답자의 63%가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위 말해서 IMF 세대가 68.3%가 관심이 없다 그랬고 밀레니엄 세대, 지금 말하는 그 MZ 세대라 그러나요? 걔들 제 신세대가 74.1%가 북한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뭔가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그 냉전 시대 때 반공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투사가 된 그런 지식이 입력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좀 이웃 나라 좀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막 걔들이 어떤지 내 생활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의 관심이 없다는 표현인데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렇게 북한에 관심이 없는데 불구하고 북한하고 뭔가 평화 통일이 될 거라라고 막연하게 착각하는 세대도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구조에 좀 정합성이 없는 게 아니냐.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건 북한의 아주 지독한 반민주인 체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체제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다면은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게 말이 맞는데 지금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또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이게 뭐 통신연락선이 복구됐다 김정혜가 만약에 문재인하고 또 만난다 이러면 또 박수칠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에는 이중성과 위선적인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통일이 필요하냐라면 90%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통일이 필요한데, 자, 그럼 이게 통일된 다음에 세금을 낼래? 이러면 우리나라는 37%로 나옵니다. 근데 독일은 전혀 반대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1989년 이전에 그 집계한 조사가 있는데 독일 국민은 45%만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통일이 됐다. 그럼 당신 세금을 내겠냐 했더니 우리의 75%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문명화된 국민 수준이죠. 그러니까 통일은 바르지 않는데 만약 그게 우리나라 어떤 그 국민이나 국가의 운명이라면 나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평화 통일인데 막상 세금 낼래 하면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응답자의 90.3%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다음에 응답자에 똑같습니다. 90.3%가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 이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이건 뭐 90%가 넘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좌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통계가 맞다면은 반미 프로파간다는 별로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반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좌파들이 상당히 아마 좀 불편해할 거리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요가 관련되는 문제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74.5%가 많다고 응답했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많고 적은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답하는 부분에 예.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고 그 자금가에 대한 나의 개념이 없다. 예, 예. 이게 솔직한 거죠. 대다수가. 그렇죠. 예, 모른다고 해야죠. 지금 뭐 1조 뭐 4천억 정도입니까? 네, 뭐 1조는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4천억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방위비 전체가 뭐 50조 넘어가고 있죠. 그게 아마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50조 중에 1조 예. 4천억이라는 부분이 주한미군이 방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네. 또 돈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이 턱없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판단할 정도가 되려면 많고 적은가에 대해 군사 전문가라든지 뭐 정책 전문가 수준이 답을 하는 거지.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설정이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죠. 이게 독일, 일본이 훨씬 많이 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50조 정도 국방비가 있는데, 그 중에 1조 4천억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 49조 때문에 우리 남한으로 안 쳐내려올까요? 아니면 그 1조 4천억 때문에 안 쳐내려올까요? 미군 때문에 안 예, 미군 때문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가 주한미군을 받아들이면서 1년에 5조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를 훨씬 못하는 나라가요. 그럼 우리 숫자도 정도가 많지가 않고 5천 명인가 그러던데.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22,000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25,000에서 7,000명까지 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기준이라면 10조 정도는 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아니 한국에 지금 이 완전 붙박이가 22,000이고 네. 6,500이 있어서 네. 합치면 28,500이죠. 아, 예. 예, 좀 짧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에 관해서 이제 그 문재인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나오고 바이든이 이제 등장했는데, 70.3%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25.9%가 악화된 거로 인식하고 있는데, 요 25.9%라는 게 세상을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본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악화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으로 이제 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국가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지난번에 그 MBC 그 올림픽 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하게 했던 뭐 상징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됐는데, 사실은 저런 해프닝이 외국에도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가지고 지금 외국의 언론에서 이렇게 싣고 있거든요. 그만큼 걔들도 한국 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 같지가 않았고, 그래 중국과 북한은 워낙 근접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CNN이나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이런 이제 약점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한미 관계가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중국제가 워낙 경도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방송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올림픽에 이제 그딴 장난친 걸 보면은 그 정도로 이제 MBC 내의 어떤 그 노조 성향 또는 이제 친중 친북 성향,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적 경도된 기자들만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뭐 지적 수준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논란거리가 되는데, 응답자의 69%입니다. 약 70% 가까운 응답자가 바이든이 김정은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평화를 뭐 나는 원한다, 통일을 원한다 이런 답변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럼 만나서 뭐 할래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통신연락선 재개됐던 오늘 아침 뉴스와도 결부해서 이거는 그럼 만난다고 그냥 답이 나오느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왜 한국인의 69%가 만나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진지한 때 성찰 없이 그냥 하는 이야기죠. 네. 자, 이런 그 한국인의 행태를 보면 어떤 이 자신들의 이 존재적 의미, 안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네. 그때그때 이슈에 휘말리기 좋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요, 이렇게 얄팍하게 이 대중적 정서에 놀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해놓고
90%가. 예, 예. 나머지 또 이야기하는 건 방위비나 바이든, 김정은 맨담 안 맞죠,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 예.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또 이제 판문점에서 문재인 만나고 하면서 이게 무슨 그 아이돌 스타처럼 떠오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 리비아의 그 죽은 가다피죠. 예. 그 양반은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미국, 영국 또는 프랑스 이런 데 일본 먹물들이 지금과 똑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피가 사나운 놈이니까 계속해서 달게 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고 원조도 해야 된다. 미국이 걔들을 언젠가 칠 거라는 그런 공포감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친 가다피 인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수들도 그렇고요. 국제기구를 통해서 리비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설파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내란이 터져가지고 수도 아마 그 수책군영에서 죽었죠. 아마. 그게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기관총을 쏴 죽인 건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런 사태에 직면했을 때 지금 김정은 빨고 있는 교수들 나중에 어떤 얼굴을 보일지 아무도 궁금한 짝이 없거든요. 미국이 2001년에 아프간을 침공해서 네. 2002년에 들어갔죠.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쭉 그 아프간에 20년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철수했죠. 8월 말까지 다 철수하는데 예, 예. 아프간의 탈레반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세력이 약하면 미국하고 협상하자면서 끈질기게 그러다가 네. 결국은 오래오래 버텨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미국을 네. 이제 쫓아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돈이 2,500조가 뭐 넘는 돈이 2조 달러. 예, 예. 예.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또 미군이 2,000명 이상 죽고 네. 자 그리고 수천 명이 또 부상당한 채 저렇게 나오는데 저런 걸 보면 북한 문제가 탈레반하고 뭔가 다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미국의 그럼 대북 정책이 현재 이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여서 한 6개월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밀하고 신중하게 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저게 대북 정책이라는 부분이 확고하게 어떤 철학적 바탕에 돼 있는가가 좀 의문스러울 때가 좀 나와요. 뭐 그냥 절충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까지 뭐 여러 온갖 그 뭐 아이디어를 다 내봤죠. 북한 비핵화 또는 이제 북한의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온갖 뭐 사자회담, 육자회담 온갖 걸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앞으로 지금 당장에 된 뭐 남북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갑자기 진전을 이룰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약간 그 휴직에 들어간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잠깐 정리해 보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이든의 정책은 오바마식의 어떤 그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식의 오라나팅도 아니다.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이틀 됐던가요? 그 저 경제신문에 주필이 쓴 글을 보면은 그 웬디 시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인내할 거다. 지금까지 인내해 온 것만큼 인내하는데 그러나 아주 약간만 할 거다. Not that much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쿼트 해가지고 이것이 바이든도 아니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 외교적 수단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조건 없이 협상을 하겠다.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면 어떤 식의 어떤 그 제재 완화라든가 너가 필요한 걸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 너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도 없다. 이렇게 협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결국 절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구상을 해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으로서도 딜레마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뭘 양보를 해줄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해봤자 나중에 또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선제적으로 모든 대화는 열려 있다. 그다음에 공은 북측에 있다. 또는 이제 실질적 진전이 없이는 제재 완화는 없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노선만 계속 주장을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자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뭔가를 양보해 달라라고 이제 조건을 제시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이야기지. 지금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솔로 액션을 했었는데 뭐 나토도 없애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비핵화 같은 주제는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바이든의 생각인데
따라서 이제 아메리카 is back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나토와의 어떤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3차 대전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유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토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토는 어떤 집단적 안보 기구로서는 폭력적인 집단입니다. 근데 폭력의 제도화를 가장 글로벌 차원에서 한 게 나토인데 이런 국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소 간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중공을 계속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왜 중공을 제껴놓고 우리가 남북 대화만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듯이 과거에 이제 그 독일이 통일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독이 합의만 해가지고 통일이 된 건 아니고요. 그 통일된 독일이 어떤 경우에도 히틀러 나치 독일과 같은 전제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건 담보가 작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에 대해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국으로서는 당장 중국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 이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는 불가피하게 계속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아마 미국 외교의 가능성이자 또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은 자관 북한 문제 때문에 말려들기 싫고 네. 또 북한 문제 때문에 군사력을 행사하기도 싫고 네. 북이 견디다 못해서 협상하겠다 우리 뭐 좀 없을게 이렇게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국경이 폐쇄되고 해서 굳이 뭐 강하게 압박 폐쇄를 안 하더라도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보면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보겠다. 그래서 미국은 자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빠져서 저 내부에 뭐 언젠가 벼락이 내려지는 상황이 한번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냉정한 해석이라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제스처는 다 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다니지만 그 부지런히 다니는 것이 뭐 별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는. 뭐 그런 의사는 없는 거죠. 미국 내부의 정치 시효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자, 트럼프 바에 대한 경고 부분. 지금 얼마 전에 그 제가 재미난 댓글 하나 봤었는데 그 댓글 달 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우리 뉴핑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국가를 이제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프로가 좋다라는 분이 어떤 거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은 제가 처음 봤는데 사실은 그간에 이제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나 저나 이게 바이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낫다고 인정하는 거지 바이든의 어떤 행각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또는 이제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국내 정치, 미국의 국내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모든 걸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국 안보나 그다음에 뉴스 브리핑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적 기초와 배치되는 게 있다면 언제든 우리는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나온 내용에 보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트럼프가 더 이상 남의 부분을 의식하지 않으려면 철수하려 했을 건데 그 철수가 문이나 한국 정권이 싫어하는 철수가 아니라 문이나 한국 정권이 아주 좋아하니까 철수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졌다고 나는 봐요. 트럼프가 문을 굉장히 조금 안 좋게 하는 퇴임 이후에 둘이 티격태격도 했지만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은 이 우방의 이 동맹의 원수라는 그런 정상이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거래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그 아제르바이잔 그 비행기로 싣고 간 부분에 대해 그 맨날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미국이 그 비행기 15대를 페마가 계약을 해가 실크웨이를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비행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 렌트를 한 모양이에요. 외국에서. 그 아제르바이잔 항공이 뭐 화물기가 15대나 있겠습니까? 차타였겠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곳곳에서 2, 3월에 이미 이 각종 이 방역 장비들을 연방 재난청으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트한 비행기에 이제 이 처음에는 계약에 한국이 보내기로 됐다가 한국에서 뭔가 모종의 부탁을 하니까 그래 차특이 남으니까 그걸로 실어다 줄게 해서 선거 전날 그 차특이 모습이 칼라로 TV와 신문에 다 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완전히 짜고 한 정치적 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렇게 미국이 세계에서 모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왔던 한 번 싣고 간 뭐 30만 톤, 뭐 3만 톤입니까? 아니 3만 톤도 아니다. 한 3천 톤이나.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300톤이나 될라. 코끼리 한 마리가 4톤이거든요. 예, 그럼 그거 뭐 예. 3톤이나. 예. 그 진단 키트가 무게 나가겠어.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아예 껌값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미국 그 감사가 들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그거는? 이 사건은 지난 정권이 저지른 예. 남의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 이 미국의 기구에 이 동원되어서 쓸모없는 계약과 과잉 계약을 한 거죠. 그럼 거기 책임자 연방재난청이 책임자인 건 당연히 그건 제재를 가해야 되죠. 누가 시켜서 했냐면 나는 누가 시켜서 했다고. 미국은 우리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비상인이 이런 걸 팔아가지고 굉장히 그 이 권력이나 또 이 정치 경제 정경 유착 이런 부분이 심한 나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미 바이든이 정권 잡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과거에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고 그게 한국 한반도 평화에 어떤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먹물들 또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걸 지금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실직과 그때 맞으면 오류가 있었다고 깨끗하게 털면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트럼프하고 전혀 반대되는 또는 트럼프보다 훨씬 강력한 대중 압박을 견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어떻게 묘사할 거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바이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더만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을 민주사회당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거기에 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의 미국의 민주당을 갖다가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독일의 삼인당처럼 보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이든을 아예 사회주의자로 몰아버린 그런 유튜버들은 나중에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라 할까 어떤 지적 수준이 어떤 저급하다는 그런 어떤 표현을 좀 쓰기는 싫은데 이 사태가 이쯤 되면은 자기들의 오류를 시인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팬데믹하고 경제 문제 때문에 바이든이 약간 코너에 몰리니까 그거 봐 트럼프가 더 낫잖아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난번에 이게 아마 대선 전에 분명히 아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모든 좌빨들 청와대부터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모든 좌빨들이 바이든이 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의 보수 우파를 자정한 작자들이 저기 바라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점이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걸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집에 가고 나니까 4.7 보선을 이겼어요, 처음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4월 6일 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아마 반타작하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이 됐더라면 내년에 이 한국 대선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사꾼으로서 상투적인 그 감각으로 저 사람이 뭘 원하구나를 알고 그걸 뒷거래로 성사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수룩한 저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김어준이가 바이든이 되면 우리 장난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그러면 김우주 얘가 어수룩한 우리나라 보수파를 자청하는 그 유튜버들보다 훨씬 똑똑한 면이 있네요. 최소한 그 점에서. 걔는 뭔가를 권력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냄새를 듣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 진단 키트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부분에 미국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싣고 갈 만큼 선거 전날 급박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미국이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부터 쓸어 모으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비행기를 선거 전날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한국으로 보내서 갖고 가는 모습을 필요 없이 연출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이 옵션 계약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 기브앤테이크로. 그다음에 날짜 전후 관계를 보면은 그건 뭐 당연히 그건 범법 행위더라고요. 4월 18일 날 났는데. 개인의 이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미국의 국익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이고 미국 국익은 오히려 필요 없는 걸 사가서 창고에 처박아 놓는 돈을 갖다가 300만 불을 낭비한 사건이다라고. 근데 그것도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 수준으로 따지면은 그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야, 근데 급하게 돈을 300만 불이나 지불해가지고 키트를 들어와가지고 왜 사용을 안 했냐. 이것은 뭐 특검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FDA가 예. 공식 허가를 내주기 전에 예. 마치 받았다라고 한국에서 말이 나오면서 예. 그걸 갖다가 미국이 받아놨냐. 4월 18일 날 나올 것 같으면 나오고 난 뒤에라 받아도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럼 이건 좀 애매하다. 연방 재난청이 그냥 그 트럼프 지시를 받아서 짜웅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이 총괄적인 작전안에 FDA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건 저는 좀 FDA는 불분명하고요. 포함된 게 아니고 예. FDA가 그걸 내달라고 뭘 했겠죠. 네, 근데 네. FDA는 절차나 시간을 준수해서 일단 지켰고 그냥 예, 정상적인 루틴한 이 스케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네, 초조해진 문이 네. 이제 아마 일단 그 처음에는 이게 트럼프가 뭐 내일 당장 허가 내줄게 했지만 그건 상징적인 말이고 예.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허가 받아서 상징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모양새를 연출한다가 됐을 건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에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 미국에 예, 트럼프 예. 접근하고 해서 미국이 급히 선거 전날 그림이 좋잖아요. 진단 예, 키트를 예. 싣고 있는 예, 미국 연방재난청 비행기 네. 그 모습을 연출을 해준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그다음에 작년에 총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하고 트럼프가 얼마나 이게 뒤에서 정치적 어떤 공작을 했다는 것들 만천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유튜브들 이걸 완전 아예 무시해 버리거든요. 아예 그냥 알고도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자기들이 그냥 이 돈 트럼프 추종하는 사람을 펜으로 거느리고 수익과 관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에 이 지장이 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중립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도 지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의 어떤 대중 압박이 훨씬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몸담았다가 지금 야인으로 돌아섰던 대학 교수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들이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프로적 소양이 깊다. 그다음에 어떤 외교적 어프로치의 측면에서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 거냐. 아마 그 사람들은 예. 절대로 이제 기왕에 이 길로 들었었으니까 아무리 끝까지 간다. 누가 나도 절대로 자기들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예. 또 트럼프가 2024년이니까 다시 대통령에 또 복귀한다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 좀 하고 좀 겁은 많지만 나름대로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좌파들은 이제 뜨거운 머리와 차가운 가슴 때문에 좀 머리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이 보수 투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좌파나 우파나 거의 뭐 지능 수준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제가 뭐 잠정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으면 그냥 그대로 바로 오류를 시정하면 되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한국의 개신교 같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한심한 걸 봤냐면은 대선 직전에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는 철야 기도를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사가 그런 성경에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그 말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또 보면 주사파처럼 또 맹종해가지고 그거 빨려 들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트럼프 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 재림처럼 이제 트럼프가 환생하는 걸 기다리고 대한민국의 있습니다. 올바른 예. 개신교인이라면 그 트럼프를 추종하는 일을 성직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개인이 인격적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이 교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그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서 미국 남부 네. 복음 침례교회나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미국의 상업화된 네.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한국이 그대로 추종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싸구려 미국의 뺀두리 문화를 마치 한국의 이 더 싸구려 집단이 가져와서 이 첨단 미국의 문화를 자기들이 수용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일들이 과거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트렌드가 예, 이것도 됐었으니까.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개신교뿐만 아니고 가톨릭, 그다음에 불교 이거 뭐 난리더만요. 보니까 무슨 뭐 평화협정, 뭐 그간도 대국이 무슨 뭐 그저 서명 받으러 다니지 않냐. 뭐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특정 종교를 불문하고 이런 어떤
아주 정치화된 정치에 그냥 몸과 정신을 파는 이런 아마 썩은 성직자들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때는 예. 기본적인 그 인간의 인권이 탄압받을 때 한정해서 특수하게 설정해야지. 예. 어떤 경우든 종교가 정치를 기본에 밥 먹듯이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연초가 되면은 그 청와대에서 부르는 거 있죠. 개신교 목사들 불러가지고 조창기도. 조창 기도하는 거. 그거 제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저 기도해주고 대통령에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 저기 저 뭡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저기 저 방송국 운영하고 있는 유명 목사. 아, 예. 저 이름이 뭐더라? 예, 그 저기 저 그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마 다 갔을 건데 그때 김모 목사. 그때 그 목사들 그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죠? 자살하거나 그 깜빵에 목사가 있거나. 저 대통령 할 때 맨날 주말마다 드나들면서 청와대에서 기대했던 사람은 지금 엄청난 뇌물과 부패 혐의로 깜빵에 있습니다. 그것도 뭐 공작이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앞으로 우리는 일체 대통령 조창기도 이런 거 가지 않는다라고 성명을 내야 되는데 또 쪼르륵 뛰어가겠죠. 나중에 이 양반들 지옥에 있나 천국에 있나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뭐 빌라도 예. 총독의 예. 생일날 예? 유대교에 라피들이 가가지고 축복을 베푼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번에 기자가 그 뭡니까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아주 고급차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 뭐 벤츠보다 월등히 그게 뭐더라 무슨 차더라 영국 차였는데 아 그게 예. 그게 하여튼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 값이 비싸서 보통 이게 목사 봉급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차종이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 차 어디에 쓸 거냐 했더니 예수 재림할 때 공항 영접하러 가 쓴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 수준입니다. 뭐 한 4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들이 벤틀리인가? 예. 벤틀리. 예. 저 S 교회 강남에 S 교회 목사가 예, 예. 그 S 교회에서의 K 목사가 그 타고 다닌다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또 저희 MB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가서 축복을 빌어가지고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